에휴, 또 아시아인이군. 리의 첫마디였습니다. 불신과 경계의 눈빛이었어요. 165cm의 작은 체구의 아시아인, 큰 덩치의 미군이 무시하고 조롱하기엔 딱 좋은 조건이었죠. 외모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견을 불러 일으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어떤 훈련을 받아왔고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실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요. 1968년 그 시절 베트남 전쟁 한복판에서 민호가 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인정받는지, 그리고 민호가 어떤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전쟁 한가운데 있는 체험과 동시에 그 가운데 남자들이 피와 눈물이 있는 뜨거운 우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 치열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눈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행복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2월 베트남 메콩델타. 축축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정글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썩은 나뭇잎과 진흙, 그리고 멀리서 풍겨오는 화약 냄새까지. 여기가 전쟁터구나.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테트 공세가 일어난 지 겨우 한 달. 기지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군들의 표정은 딱딱했고 총을 든 손은 언제나 방아쇠 근처에 있었죠. 민호가 배낭을 메고 걸어가자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들. 그는 이미 익숙했어요. 165cm의 작은 키, 60kg의 마른 몸. 한국에서도 늘 듣던 말들이 있었죠. 너 같은 체격으로 특수부대가 가능해.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HID에서 보낸 6년이 그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대침 투저지 부대, 북한 특수부대와 맞서는 한국 최정예 부대였죠. 그곳에서 민호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12번의 작전 모두 성공.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죠. 김중희님이시죠?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거대한 그림자가 햇빛을 가렸어요.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남자였습니다. 제임스 코너 대위입니다. 코너의 악수는 거칠었어요. 마치 민호의 손을 부러뜨리려는 것처럼 꽉 쥐었죠. 민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중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코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자신의 악력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민호를 보며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레인저 출신이고 이번이 세 번째 파병이에요. 코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목에는 개인 인식표가 달그락거렸어요. 저기 오는 사람이 데이비드 리 상사입니다. 해병대 출신이죠. 리가 다가왔습니다. 코너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또 아시아인이군. 리의 첫마디였습니다. 민호의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과 싸우셨지.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불신과 경계의 눈빛이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6년간의 훈련이 그를 단련시켰죠. 감정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HID 소속입니다. 한국 대침 투저지 부대요. 민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HID? 그게 뭐야? 코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도 특수부대가 있나? 이름도 이상하네. 리가 거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실실 웃었죠. 민호의 주먹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여기가 숙소입니다. 코너가 낡은 막사를 가리켰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시커맸어요. 바로 옆 미군 막사는 새로 지은 듯 깨끗했죠. 장비는 내일 받을 겁니다. 근데 코너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체격으로 정글에서 버틸 수 있을까? 여기는 지옥이야. 베트콩들은 밤에 움직이고 덫은 어디에나 있지. 체력이 없으면 죽어.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죠. 코너는 순간 움찔했어요. 그 작은 한국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래? 뭐 행운을 빌어. 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민호는 혼자 남았어요. 낡은 침대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죠. 구멍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북한과의 전투가 떠올랐어요. 1965년 첫 침투 작전. 겨울 산속에서 3일 밤낮을 버텼죠. 영하 20도의 추위.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 하지만 민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적을 잡았어요. 체격이 작다고 민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북한 특수부대원 3명을 혼자 제압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들도 민호를 얕봤죠. 작고 어린 한국 군인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배낭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HID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함께 견딘 전우들. 형들, 저 여기서도 잘할게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폭발음도 났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M1 카빈 소총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어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6년간 매일 했던 일.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글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죠.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정글 속에 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미군들도 곧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진짜 전사가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중희 일어나. 코너에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운동을 마치고 장비 점검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코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작전 회의가 있어. 따라와. 회의실에는 미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민호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애야? 정말 작네. 중학생 같아. 제대로 싸울 수나 있을까? 민호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HID의 방식이었죠. 오늘부터 작전 구역을 나눕니다.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A구역과 B구역은 우리가 맡는다. C구역은. 지휘관이 민호를 봤습니다. 김중희 팀이 맡아라. 순간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C구역. 베트콩 침투가 가장 많은 곳이었죠. 죽음의 구역이라 불리는 곳. 이해 있습니까? 지휘관이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기대와 조롱이 섞인 눈빛들. 없습니다. C구역. 제가 지키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리가 픽 웃었습니다. 용기는 가상하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민호가 리를 똑바로 봤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다시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 전사의 눈이었죠. 리는 말을 잃었어요. 그 작은 한국인에게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혼자 시구역 지도를 봤어요. 정글이 빽빽했고 강이 구불구불 흘렀죠. 완벽한 매복 지역이었습니다. 형들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HID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라면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민호야, 내가 최고야. 걱정 마.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죠.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보급품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밖으로 나갔죠. 미군들이 새 장비를 받고 있었어요. M16 자동소총, 최신 무전기, 야간 투시경까지. 반면 민호에게 주어진 것은 낡은 M1 카빈과 구형 장비들 뿐이었죠. 체격이 작으니까 가벼운 게 나을 거야. 보급 담당자가 말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장비를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적습, 베트콩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간 기지가 발칵 뒤집혔죠. 총소리가 울렸고 병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총을 들고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적이다. 정글 끝자락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민호는 총을 겨눴습니다. 숨을 멈췄죠. 그리고 탕! 정확한 한 발. 그림자가 쓰러졌어요. 맞췄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봤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죠. 어떻게? 그 거리에서 코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호는 총을 내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6년간의 훈련, 수백 번의 사격 연습. 그 모든 것이 만든 실력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구역 정찰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민호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무기고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미군들이 줄을 서서 새 장비를 받고 있었어요. 민호도 그 줄 끝에 섰죠. 앞에 선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새 장비를 받는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와, M16이다. 앞쪽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최신형 자동 소총이었죠. 가볍고 연사 속도가 빨랐어요. 정글전의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민호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급 담당 상사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는 이거야. 상사가 내민 것은 M1 카빈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쓰던 구형 소총이었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저만 구형을 받는 거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체격이 작으니까 가벼운 무기가 나을 거야. M16은 반동이 세거든. 상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옆에 있던 미군들이 킥킥거렸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전기는요? 아, 그것도 여기 있어. 상사가 던진 무전기는 먼지투성이었어요. 전원을 켜보니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죠. 고장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은? 그건 수량이 부족해서 미군 우선이야. 이해하지? 상사의 표정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민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코너가 다가왔어요. 새 M16을 어깨에 맨 채였죠. 오, 김중희. 장비 잘 받았나? 코너가 민호의 M1 카빈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총으로 베트콩과 싸우려고?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총인데. 리도 합류했습니다. 그의 손엔 최신 야간 투시경이 들려 있었어요. 정글에서는 장비가 생명이야. 특히 밤에는 더 그렇지. 야간 투시경 없이 어떻게 싸울 건지 궁금하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M1 카빈을 살펴봤습니다. 총열은 녹슬었고 개머리판엔 금이가 있었죠. 하지만 민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척척척. 눈 깜짝할 사이에 총을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녹슨 부분을 닦고 기름을 쳤죠. 5분도 안 되어 총은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코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다시 총을 조립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3초. 딱 3초 만에 완성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날 오후 작전 구역 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A구역은 1소대, B구역은 2소대. 지휘관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두 구역 모두 기지에서 가까웠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죠. C구역은 김중희 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호를 봤습니다.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C구역. 일명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베트콩 침투가 가장 많고 부비 트랩이 질비한 곳. 지난달에만 미군 5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해 있습니까?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민호의 한국인 동료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만 가장 위험한 곳에? 조용. 민호가 동료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지휘관을 똑바로 봤죠. 시구역 맞겠습니다. 정말인가? 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민호의 대답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순간 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 작은 한국인에게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계의 근무 배치표가 나왔어요. 김중희는 북쪽 초소.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북쪽 초소. 정글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베트콩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위치였죠. 게다가 새벽 2시에서 4시는 마의 시간이라 불렸습니다. 가장 졸리고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어요. 잠깐 그건 너무. 한국군 병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민호가 막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막사에 있었어요. 낡은 M1 카빈을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닫고 있었죠. 그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66년 겨울. 강원도 산속이었어요. 북한 특수부대 3명이 침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민호의 팀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민호야, 내가 막내니까 후방 지원해. 선임이 말했었어요.
그때도 민호는 막내였고 체격이 작았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임들이 매복에 걸렸을 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작은 체격을 이용해 바위 틈을 통과했고 적의 뒤를 잡았죠. 혼자서 3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나중에 선임이 물었었어요. 작으니까 빨랐어요. 그리고 적이 저를 무시했고요. 민호가 대답했었죠. 탁탁탁.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의 우기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경계 근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낡은 판초 우의를 입고 M1 카빈을 들었죠. 북쪽 초소로 걸어가는 길. 다른 미군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녀석 오늘 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기할까? 나는 못 버틴다의 $10. 민호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시야는 10m도 안 보였죠. 야간 투시경이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었어요. HID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닌 귀로 듣는 법. 정글의 소리를 구분하는 법.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발자국 소리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지만 민호는 들었어요. 총을 들었습니다. 숨을 멈췄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또 다른 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갔어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인내심. 그것이 HID가 가르친 또 다른 교훈이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 누구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조명탄을 쏘았어요. 펑.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정글 끝자락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베트콩 5명이었죠. 적이다. 북쪽 초소의 적. 민호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고장난 무전기였지만 필사적으로 고쳐서 겨우 작동시켰죠. 탕, 탕, 탕. 민호의 M1 카빈이 불을 뿜었습니다. 구형이었지만 민호의 손에선 달랐어요. 정확한 사격. 베트콩 2명이 쓰러졌죠. 나머지는 정글로 도망쳤습니다. 곧 지원군이 도착했어요. 코너와 리도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서 막았다고? 코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리가 쓰러진 베트콩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이야. 모두 급소에 맞았어.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톤이 섞였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경계 근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빗속에서 홀로 서 있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코너가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뭔가 다르다. 새벽 4시. 정글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민호는 본능적으로 총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해요.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속삭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따따따. 기관총 소리가 정글을 찢었어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찰리 빅터. 찰리 빅터. 적 침투.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베트콩의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죠. 적은 최소 30명. 기지 3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2소대는 동쪽, 3소대는 서쪽을 막아라.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공격이 없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너 대위와 리 상사는 어디 있습니까? 민호가 무전기에 대고 물었어요. 북쪽 정찰 나갔는데. 잠깐 그들한테서 응답이 없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쪽,
공격이 없던 곳. 그곳에 코너와 리가 있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지휘관이 말렸지만 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정글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덩굴이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거리를 15분에 주파해야 했어요. 민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조용했죠. HID에서 배운 무음 이동법이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젠장, 탄약이 떨어진다. 코너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죠.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코너와 리가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을 둘러싼 베트콩은 8명. 천천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죠. 항복해라, 미국인. 베트콩 대장이 영어로 외쳤어요. 꿈도 꾸지 마. 리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탄창에 남은 탄약은 겨우 몇 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민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베트콩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죠. 8명을 상대로 정면 공격은 자살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은밀 제압. HID에서 가장 먼저 배운 기술이었죠.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적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 민호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를 향해 움직였어요. 바스락. 일부러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베트콩 한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그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민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쉭. 정확한 일격. 베트콩이 소리 없이 쓰러졌어요. 민호는 시체를 덤불 속에 숨겼습니다. 7명 남았어요. 민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또 다른 베트콩이 나무에 기대어 있었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거. 6명.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민호는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하나씩 베트콩들이 사라졌죠. 쯔엉이 어디 갔지? 베트콩 대장이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동료 4명이 보이지 않았죠. 뭔가 이상해. 경계해. 남은 4명이 긴장했습니다. 총을 들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민호의 M1 카빈이 불을 뿜었어요. 베트콩 1명이 쓰러졌죠. 적이다. 나머지 3명이 민호가 있는 방향으로 총을 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탕. 탕. 다른 방향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또 2명이 쓰러졌죠. 베트콩 대장만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포에 떨며 주변을 둘러봤죠. 누구야? 나와. 그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야.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트콩 대장이 돌아보는 순간 민호의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툭. 대장이 쓰러졌어요. 8명. 모두 제압했습니다. 30분 만에요. 안전합니다. 나오세요. 민호가 바위 뒤를 향해 말했어요. 코너와 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입이 떡 벌어져 있었고 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크게 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코너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8명을? 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에 쓰러진 베트콩들을 보며 몸을 떨었죠. 민호는 차분하게 총을 내렸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코너와 리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작고 마른 체격의 한국인. 그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방금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 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김중희.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고맙다.
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민호를 제대로 본 것 같았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우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전투는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베트콩들이 퇴각한 것이었죠. 코너, 리, 살아있었구나. 지휘관이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대체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코너와 리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김중희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순간 기지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죠. 혼자서요? 지휘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8명의 베트콩을 혼자 제압했습니다. 30분 만에요. 코너의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민호는 불편해 보였어요.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운이 좋았어요. 그들이 방심했거든요. 하지만 코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운이 아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힘주어 말했죠. 진짜 실력이었어.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HID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체격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신력과 기술, 그리고 경험. 그것이 진짜 힘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코너와 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손엔 맥주가 들려 있었죠. 같이 마시자. 코너가 맥주를 건넸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어. 미안하다. 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의 눈엔 더 이상 불신이 없었죠. 대신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맥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과거는 잊어요. 우리는 전우니까. 세 사람이 맥주를 부딪혔습니다. 짠! 그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죠. 하지만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뗐습니다. 편견의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지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한 명의 한국 군인이 8명의 베트콩을 제압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의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김중희 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어제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나?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글로 들어간 것, 코너와 리를 발견한 것, 그리고 베트콩을 제압한 과정까지. 잠깐 그게 정말 가능한가? 한 장교가 끼어들었어요. 8명을 혼자서 그것도 30분 만에. 게다가 구형 M1 카빈으로. 의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니. 그때 코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김중희는 거짓말하지 않아. 리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증인이야. 그는 정말로 혼자서 해냈어. 하지만 몇몇 장교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대체 어떤 훈련을 받으신 거죠? 정보 장교가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HID에 대해 말해야 할까? 그것은 한국의 기밀 부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HID 소속이었습니다. HID? 한국 대침투저지부대입니다. 6년간 복무했어요. 순간 정보 장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HID라고 하면 그가 기밀 해제된 문서를 펼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죠. 맙소사. 정보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가 써 있는 거야?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HID. 1960년 창설된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대응 전문 조직이고요. 정보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그린베레와도 정기 교류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호를 봤습니다. 선발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네요. 1000명 중 단 3명만 합격한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다시 봤어요. 그 작은 체격의 한국인이 그런 엘리트 부대 출신이라니. 김중희, 당신의 개인 기록은?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북한 124군 침투 저지 작전 5차례 참여했습니다. 124군.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였어요.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었죠. 무장 간첩 생포 작전 7차례.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작전 성공률은 100%입니다. 쿵. 누군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100%.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뜻이었죠. 그럼 개인 격투 기록은? 비무 237전 237승.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패. 완벽한 무패 기록이었어요. 코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민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죠. 우리가 정말 바보였다. 코너가 중얼거렸습니다. 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죠. 일본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시아인을 불신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중희. 지휘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어도 믿으셨을까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들은 민호의 작은 체격만 보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부심과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정보 장교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1967년 1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는 문서를 읽었어요. 김민호 중위가 단독으로 무장공비 4명을 생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무기 없이 맨손으로. 헉. 여러 명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맨손으로 4명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를 얕봤어요. 작고 어려 보인다고. 그의 목소리엔 쓴웃음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HID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체격이 아니라 기술과 정신력이라고. 코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모두가 긴장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하지만 코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체격만 보고 판단했지. 하지만 넌 내가 만난 최고의 전사야. 리도 다가왔습니다. 그도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줘. 내 편견 때문에 너를 무시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불신했는데. 내가 틀렸어.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민호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때 한 병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보고합니다. 베트콩 대규모 부대가 접근 중입니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모두가 민호를 봤죠. 김중희 작전을 지휘해 주겠나?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국군인데 실력 있는 사람이 지휘해야지. 계급이나 국적이 무슨 상관인가? 지휘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를 펼쳤죠. 좋습니다.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확신과 카리스마가 넘쳤죠. 베트콩은 정글을 이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의 전술을 역이용할 수 있어요. 민호가 지도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소대는 여기, 2소대는 여기. 적을 유인한 후 포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어 있으면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정찰 후 신호를 보낼게요. 혼자서? 제 특기예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정글로 사라졌어요. 30분 후 신호가 왔습니다. 적 위치 확인. 40명. 지금 공격하면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미군들이 공격했고 베트콩은 당황했죠. 포위당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는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완벽한 승리였죠. 미군 사상자는 제로. 베트콩은 15명 사살, 25명 생포. 믿을 수 없어. 코너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작전은 처음이야. 기지로 돌아온 후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가 민호를 영웅으로 대했죠. 김중희님, 건배.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HID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형들, 저 여기서 인정받았어요.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체격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군들이 민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작은 한국인이 진짜 대단해. 체격은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기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죠.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열 끝에 섰습니다. 지휘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휘관이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김민호 중위, 앞으로 나오시오.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갔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코너와 리 그리고 미군 장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엄숙했어요. 김중희. 코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굽힌 허리. 미군 대위가 한국 중위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체격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전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종적 편견으로 당신을 차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장교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였어요.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죠. 민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동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고개를 드세요. 우리는 전우입니다. 민호가 코너의 어깨를 잡았어요. 과거는 잊읍시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때 지휘관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김민호 중위를 한미 합동작전 팀장으로 임명한다. 와!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죠. 민호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인데 실력이 계급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정글 작전은 김중희가 지휘합니다. 지휘관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민호를 중심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하나가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민호는 첫 작전을 설명했죠. 우리의 목표는 베트콩 주요 거점 3곳입니다. 지도에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동시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조용히 확실하게. 민호의 작전은 특별했어요. 무력만 쓰는 게 아니었죠. 코너 대위는 화력 지원을 맡아주세요. 당신의 강한 체력과 사격 실력이 필요합니다. 코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 같았죠.
리 상사는 통신과 정보 수집을 담당해 주세요. 당신의 분석력이 뛰어나니까요. 리도 놀랐습니다. 민호가 짧은 시간에 모두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군은 저와 함께 침투조가 됩니다. 우리의 장점은 조용하고 빠른 것이니까요.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린 배치였죠.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팀이 움직였어요. 민호가 앞장섰고 한국군이 뒤를 따랐죠. 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베트콩 거점에 도착했어요. 보초가 졸고 있었죠. 민호가 손짓했습니다. 침투조가 흩어졌어요. 10분 후 보초들이 조용히 제압되었죠. 지금이야. 민호의 신호에 코너의 팀이 돌입했습니다. 화력으로 압도했어요. 베트콩들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항복했죠. 첫 번째 거점 함락. 사상자 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작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의 지휘 아래 팀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것처럼 호흡이 맞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팀은 전설이 되었어요. 23번의 작전 모두 성공.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죠. 베트콩들 사이에서는 유령 부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김중희 한국으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네. 지휘관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아쉬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소식을 들은 미군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안 돼. 김중희 님이 가시면 안 돼요. 병사들이 아우성쳤어요. 3개월 동안 민호는 그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죠.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지의 모든 병사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군은 물론이고 미군 전원이 배웅을 나온 것이었죠. 김중희. 코너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가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거구의 텍사스 남자가 작은 한국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체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힘은 여기에 있더군요. 코너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리도 다가왔어요. 그의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군번줄이야. 태평양 전쟁 때 쓰시던 거지.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왜 저에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당신을 존경했을 거야. 진정한 전사니까. 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아니라 정신력이 진짜 힘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민호는 군번줄을 받았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우정의 무게였어요.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했어요. 민호가 헬기에 오르기 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최강의 팀이 됩니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수백 명이 하나 되어 작은 한국인에게 격려를 보냈어요. 민호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올랐어요. 헬기가 떠오르자 아래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미군과 한국군이 하나 되어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정글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1년 후 미국 텍사스. 민호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코너의 결혼식이었죠. 신부 측 들러리가 아닌 신랑 측 들러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내 형제를 소개합니다. 김민호, 내가 만난 최고의 전사입니다. 코너가 하객들에게 민호를 소개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캘리포니아. 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이었어요. 민호의 민자를 딴 것이었죠. 이 아이가 자라면 삼촌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진정한 전사의 이야기를. 리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10년 후 워싱턴 DC. 한미 특수부대 교류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어요. 그 모델이 된 것이 바로 민호팀의 사례였죠.
기념식장에서 민호, 코너, 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증명했지? 코너가 웃으며 말했어요. 뭘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세 사람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짠! 그 소리가 기념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편견을 넘어선 우정, 차별을 뛰어넘은 신뢰. 그것이 그들이 만든 진정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영원히. 25년 후 2000년 서울. 민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특수전 사령부에서 그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령님 준비되셨습니까? 부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민호는 대령이 되어 있었죠.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32년. 그는 한국 특수부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어요. 수백 명의 후배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죠. 그중엔 미군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68년 베트남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도 처음엔 미군들의 체격에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체격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릴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도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백발의 노인 2명이었어요. 민호, 코너였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옆엔 리도 있었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한국까지 온 것이었어요. 너의 은퇴식을 놓칠 순 없지. 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퇴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기억나? 내가 처음 왔을 때. 코너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작은 체격만 보고 너를 무시했지. 그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시아인을 미워했는데 정작 내 인생 최고의 친구가 아시아인이 됐으니. 민호는 두 친구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느려진 움직임. 하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고 이해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두 친구를 데리고 DMZ를 방문했어요. 철조망 너머 북한이 보였죠. 여기서 내가 훈련받았어요. HID 시절에.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침투를 막았죠. 그때 배운 기술이 베트남에서 여러분을 구한 거예요. 코너가 철조망을 바라봤어요. 너희도 전쟁 중이구나. 우리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요. 한국과 미국이. 그게 진짜 동맹이죠. 일주일 후 코너와 리가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은 오래 포옹했어요. 다음엔 텍사스에서 만나자. 아니야, 캘리포니아가 먼저야. 둘 다 가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이든 전사들의 웃음이었어요. 그로부터 5년 후 민호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였어요. 베트남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담은 책이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어느 날 민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호 삼촌에게. 저는 리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삼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정한 전사에 대해서요. 저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삼촌처럼 편견 없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민호는 답장을 썼습니다.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이해와 존중이다. 2010년 민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는 베트남의 정글을 봤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의 코너와 리를 봤죠.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 그가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사흘 후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엔 수천 명이 참석했죠. 한국군, 미군, 그리고 그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코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리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잘 가, 전우여. 코너가 관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건 영원히 기억할게. 리도 군번줄을 꺼내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돌려준 그 군번줄이었어요. 이제 내 거야, 영원히. 그들이 떠난 후 민호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엔 낡은 사진이 있었어요. 1968년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엔 젊은 민호와 코너, 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편견을 넘어 만난 진정한 전우들. 영원히 잊지 않겠다.